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끝으로 여야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선 이전 정부의 세수 결손과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를 마감하고 내일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의 의미와 이후 전망, 그리고 산업 현장 사고 예방책에 대해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24시간이 지나자마자 종결 표결에 나섰고 여당 주도로 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5대 쟁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를 끝으로 지난 7월 국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 시작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종결 표결에 붙여져 종료됐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상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표결에 붙여졌고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여야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이사 3명을 뽑는 상황에서 한 주를 가진 주주는 총 3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 표를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 주주들의 힘을 합칠 경우 최소한 자신들을 대변할 이사를 한두 명이라도 이사회에 앉힐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면 야당은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경영권 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시행할수록 경영권 유지에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최대 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영권이 언제 어떻게 위협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 기간 후 본격 시행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목요일부터 진행된 무제한 토론에서 국민의힘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산무 낙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자리를 지키지 않아 의미를 잃었고 내용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비한 원고 낭독이 끝나면 준비한 원고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앵무새처럼 똑같이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시간 보내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특히 무제한 토론 중 소파에서 쉬는 의원까지 있었다며 국회에서의 신성한 발언권을 헐값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기간 연장을 포함해 특검의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노란봉투법에 이어 오늘 2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 성장 동력 상실, 국민 경제 초토화. 송 비대위원장은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경제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에 대해 어제 당원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고 오늘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해 내일 발표됩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2024년 회계년도 결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집중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빚잔치 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정부가 경기 부진에 대응하지 못해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으로 민생과 성장을 함께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와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성과 중심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 문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은 물론 과세 형평성마저 훼손시키며 재정 건전성과 성장 모두 지키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세입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이 붕괴가 되었다.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그리고 독단적인 재정 운영의 반복이 있었다. 그러면서 역대급 저성장에 빠진 지금은 과감한 지출과 재정 지원으로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민생지원금과 같은 선심성 지출로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무리하게 확대하며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나 단기적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저성장 저세수 구조에서 730조 원 예산 확대가 정말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결위는 내일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 뒤 부별 소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주당은 국방부의 제2차관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연합훈련이 일부 연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차관이 한 명인 국방부에 2차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작전지휘권인 군령권을 담당하는 차관과 행정관리 권한인 군정권을 담당하는 차관을 따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는 왜 차관이 한 명인가? 군정과 군령을 좀 나누어서 제2차관 제도를 도입해서 군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적극가담자를 색출하기도 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조직과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제2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반발로 인해 일부 연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조정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면 다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고 좀 개탄스럽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년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극심한 폭염 속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고 소규모 훈련만 일부 연기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2개 훈련만 9월 달에 실시하기로 이렇게
한미가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방첩사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지난 주말에 통과된 법안 노란 봉투법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사가 그동안 교섭해왔던 관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법안이다.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통과된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언론의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뒤에 또 재추진된 법안으로 역시 가장 핵심은 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또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재계에서 반발하면서 사용자 개념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재계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이 노란봉투법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이 우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노동쟁의의 대상 역시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 등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 협약 위반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법원이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조에서의 지위나 역할, 또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배상 관여 정도 등에 따라서 책임 비율을 나눠서 정하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입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노동계의 오랜 수건이었고 또 노동 현장에 필요한 법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지만 재계와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와 또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노총 역시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가 교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 법을 위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러졌는데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에서는 거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법에서 명시한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이 실제 경영 활동으로 접근을 하면 어느 정도 범위인지 또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고요. 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노사 교섭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섭단체를 단일화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정부가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포 후에 6개월 만에 시행하는 이 유예 기간이 촉박한 것이다라는 게 재계에서 나오는 반발입니다. 당장 이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한국 GM 대표는 이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본사에서 이 한국 사업장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한 직후에 이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임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위헌 여지가 있다고 보고 디테일한 지점을 다투어서 헌법 소원 등 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입니다. 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파워 인터뷰에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노란봉투법 자세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에서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 선출이 내일 김문수, 장동혁 후보 간의 결선 투표로 치러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반탄군 후보군이었지만 이제 2명만 남게 되면서 선명성 경쟁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언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 탄핵 찬성파를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장 후보는 반탄파 세력 결집에 집중하는 사뭇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일단 김문수 후보는요. 대여 투쟁력을 강한
방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찬탄파를 껴안아야 된다라면서 보궐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한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를 내부 총질하는 분들로 규정을 하고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여 투쟁 방식에서도 조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찬탄파와 아스팔트 보수를 총결집해서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장 후보는 원내 국회의원들이 구심점이 돼서 거대 야당과 맞서는 것이 이 효율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원외의 김 후보와 원내의 장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장 후보는 극우 세력까지 아우르는 선명성을 토대로 반탄파의 표심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의 후보가 있었을 때는 반탄 후보를 지지 선언했던 전한길 씨 등 이 극우 유튜버들도 현재 장동혁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내일 오전 중에 아마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리스크가 이제 국민의힘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수사를 하는 경찰, 검찰 혹은 특검들은요, 선거를 앞두고는 최대한 존중하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20일까지였던 압수수색 영장, 시한이 끝났지만 그 뒤로 압수수색 영장에 집행을 하지 않는 등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26일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내란 특검팀이나 김건희 특검팀에서 이 국민의힘을 겨눈 수사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이 영장 결과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국무부 장관 등 이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국방 핵심 라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겨눈 수사로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이 동력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이 발부되면 계엄 해제 당시 이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당장 통일교 측과의 의혹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김건희 특검팀의 입장인데 두 후보 이 특검 수사에는 비판적이면서도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밝혀왔었던 만큼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을 사수하기 위한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략은 물론이고요. 민주당과 쟁점 법안의 논의 방식과 톤이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최 후보자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등록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15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서류 심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통과한 지원자는 30일부터 31일까지 면접 심사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발은 다음 달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되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고 다음 달 11일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활동기간 확대를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의 특검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당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 연장은 조국, 윤미향 사면에 따른 민심 역풍과 방송 3법 등의 강행 처리로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2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운명의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명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세 실장이 모두 한미 정상회담에 총출동했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외교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또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만나는 건 트럼프인데 눈치는 시진핑 눈치를 봅니다. 필요에 따라 친미 가면을 바꿔 끼우는 아마추어적 임기응변으로는 4월 뒤 마주할 냉혹한 협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방미 기간에 중국 특사단을 파견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미국과 중국 신뢰를 모두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서 안보와 국방비, 관세 협상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방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첫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 실용적 외교는 물론 명확한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 접근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부분을 인정했으니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한미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극우화 발언 후폭풍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부산을 시작으로 호남 지역을 훑는 일정에 나서면서 활발한 민심 투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30 남성 세대를 향해서 내놓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30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보수 성향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다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른바 극우 성향을 아직 보입니다. 아주 걱정이고요. 조국 위원장은 부산을 찾은 어제도 또 한 번 2030 남성의 극우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과부터 하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교정에는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정 이슈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분들인데 저는 적어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이런 불공정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할 것 같다, 이런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청년 문제를 극단 성향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라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청년 문제의 본질은 일자리와 주거 기회의 불평등인데 정치인이 극우란 낙인을 씌우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여권 내에서도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는 조국 위원장을 향해서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의 최초의 또 정치인의 사면을 통해서 지금 복귀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좀 고려를 하셔서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광복절 특사 이후 영호남을 찾으며 민심 다지기에 돌입한 조국 위원장. 차기 정치 일정의 신호탄이란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맞서는 듯한 언행이 앞으로의 조국 위원장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일 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찬탄 대 반탄의 대결로 불렸던 이번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방향에 대해서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고위원 선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삼선 의원을 역임하셨고 또 최고위원만 이번에 4번째 선출이신데요. 이번에 그 지도부 입성은 특히 그 전과 다른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좀 어떤 목소리를 내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우리 당이 제가 20년 이상 그 몸담고 있는 지난 그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그 당세가 약화되었다든가 선거에 졌다든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3대 특검을 투입해서 수사를 통해서 우리 당을 해산하겠다고 공언하는 이런 정도로 굉장히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분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전열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당이 먼저 내부 분란을 좀 해소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보수 단일 대우로서 제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또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고,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 즉 대정부 견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헌신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 내일 당대표 결선 최종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 누가 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는 반탄파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당심의 의미, 그리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일단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 내지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당 구성원인 당원들의 그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다수를 넘어서서 굉장히 절대 다수에 이르는 당원들의 생각이고, 이것은 사실 국민적으로도 탄핵 자체를 우리 당에서 그 찬성하고 나설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또 많은 국민들도 의견이 나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 당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을 하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계엄 선포 행위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 하야 내지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당 구성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정치 조직인 정당의 그 대표자들이 그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 점이 또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탄핵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굳어진 것이고, 또 그것은 과거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의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는 미래의 일을 더 지금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탄핵 찬성이다, 탄핵 반대다, 이것이 그 큰 의미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당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결정이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라는 것이 지금 미래를 향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더 추구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고 무슨 역사적 퇴행이니 뭐냐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우리가 지금 미래를 규정하는 또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의 그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과 또 검찰, 사법, 언론 개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곧 새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전국 운영 방안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곧 있을 정기 국회, 국민의힘의 전략, 주안점을 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정기국회 전략은 이제 원내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마 이재명 정권은 자신들의 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무리수를 내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을 연장하고 더 센 특검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적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해체해버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담당할 특검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텐데 이것은 사실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인 반사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벌였던 수사 토끼머리 수사가 결국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는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는 성공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언론 내지 방송사를 손아귀에 넣어서 집권당 내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게 만들려고 할 텐데 그것도 장차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결국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서 우리 힘이 부족하더라도 국민들이 함께 해서 결국은 정권이 폭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기국회 전략의 주된 쟁점이자 논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어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어지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환노위 간사이자 민주당 산재 예방 TF 단장을 맡고 계신 김주영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노란봉투법이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고 직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해낸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소회를 밝혔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그동안 노동계에서 국지가 이제 큰 일을 맡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간단히 양력을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전력 노동조합 위원장, 굵직한 이런 노조 위원장들을 이제 맡으셨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의 이제 국회법 통과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게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처리 의미 좀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진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 민영화 저지 투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근데 철도 파업이나 발전 파업에서 보셨듯이 이 손배 가압류 폭탄은 정말 많은 조합원들에게 공포를 남겨줬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 사회가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공세도 거셌지만은 이제 노동시장도 분절되고 그다음에 다단계 하도급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지금 심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동안 이제 ILO에서도 핵심 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노동권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기억을 떠올려 보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서 2차례 폐기가 됐었다가 끝내 입법이 된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이 법안 내용에 변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 본회의를 통과했던 그 안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사용자성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자도 이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쟁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그동안 무분별한 손배 폭탄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지난번 법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구체성을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동계에서는 정말 그 오랜 수건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이 내용이 안 담겨서 아쉽다 하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근로자성 이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담기지 않은 부분과 그 다음에 손배 상한액 이게 손배가 사실은 무분별하게 남용되기도 했지만은 너무 금액이 커지고 책임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더 커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손배 상한액도 사실은 좀 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계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위축의 우려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 시행 유예도 이제 요구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도 좀 떠나갈까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다 떠난다. 또 이제 파업 공화국이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이제 뭐 나오는 시각도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이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보완책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예, 뭐 그 부분은 저는 좀 우선 그 과도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한 EU FTA 이후에 이제 이 노동에 관한 문제들 그 ILO 핵심 협약 2가지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은 불공정 거래로 봐서 무역 제재를 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단계 하도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섭을 하려고 해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져도 누구하고 교섭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적절하다. 이제는 이 법이 개정됐어야 된다, 진작에 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럼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사용자의 인정 범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섭 절차라든지 이 노동쟁의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조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정부 측에서 정리를 좀 해서 노사 간의 그런 분쟁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6개월 동안 만들도록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보완이 된다면은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도 교섭 상대를 정확하게 찾아서 교섭을 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쟁의도 할 수 있고 사용자도 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비록 이렇게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갔지만은 이 법으로 인해서 다단계 하도급을 좀 줄여낼 수도 있고 이제 노동자들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6개월 내에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반탄파 후보 2사람이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 반탄파기 때문에 여야 강대강 대치를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래도 힘들지만 야당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좀 협치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어제 그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내란이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내일 당대표가 결정이 되겠지만은 윤 어게인을 외친다든지 탄핵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우리가 그 12.3 내란 이후에 우리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개혁도 필요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부분들도 민생개혁입법이기 때문에 네. 거기 협조한다 그러면은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다시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마이웨이 한다면은 사실 그런 기간 동안 대화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대통령께서는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도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를 인정하고 네.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만은 대통령님의 입장과 당대표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는 사람이 정말 생각을 바꿔서 나온다면은 대화할 여지는 있을 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또 다른 당내 산재 예방 TF 이제 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청도 열차 사고 현장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포스코 ENC 여기 이제 계속해서 사고가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의정부 DL건설 공사 현장도 직접 이제 다녀오셨는데 현장에서 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이런 후진적 사고가 아직도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인데 안전에 대한 투자를 예를 들어서 사용자 측에서 비용으로 생각한다든지 이 다단계 구조하에서 건설 공기를 빨리빨리 이 문화 때문에 그냥 넘어간 그런 부분들, 또 안전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용자들은 정말 이 안전사고가 나면은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안전 수칙은 꼭 지킨다는 이런 부분들이 잘 그 문화가 확산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정말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다 법이 있는데도 계속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TF에서 이 법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런 사고들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는 이유는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답이 현장에 있다는 거를 현이 현장이군요. 확인하기 위한 절차고요. 저희들은 일단 그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한다든지 개선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현장을 충분히 보고 거기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노동자들 의견이라든지 또 사용자의 의견, 뭐 필요하면 유족들의 의견들까지 담아서 그거를 입법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뭐 분기별로 이렇게 준비되는 대로 끊어서 입법화를 지금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직접 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제 소년공 출신이고 또 현장에서 이제 또 산재 사고도 당했기 이제
때문에 바로 이 문제에 그 누구보다도 그 절실한 그 현안 타개책을 모색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까지 내린 상황인데 형사적 처벌은 물론이고 이제 입찰 참여 금지, 영업 정지, 또 은행 대출 제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처벌보다는 예방의 방점을 좀 찍은 사고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위험들을 떠안고 있는 외주, 현재 뭐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 전부터 이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관련한 의원님 그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께서 이런 산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 대통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산업재해는 사실은 한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들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매년 800명 넘는 산재 사망 사고가 있고 또 그 산업 질병으로 인해서 산재 판정을 받은 그 사망자들 포함하면 2,000명 정도가 사고로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의 외주화 문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고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그냥 싼 비용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들 이게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고 지금도 안전관리 비용들을 제대로 안 내려주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하시는 분들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각오로서 정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작업자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중요한 과제가 산재를 막아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런 노동정책 추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정기획위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국민 보고에 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의원님께서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좀 어떤 법안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뭐 저도 대표 발의해 놓은 그 1호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는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아울러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요. 그 법안이 한시 빨리 좀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33년부터는 이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년이 60세이니까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고령 사회로 우리가 전환되는 이런 과정에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문제. 제가 지금 우리 당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의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아프면은 쉴 수 있는 상병 수당 이런 문제도 꼭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체불임금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노위에서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이제 10월부터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상습적인 채임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라든지 명단 공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체불임금이 2조 정도가 된다니 얼마나 큰 규모네요. 그런데
기업이 망하더라도 기업주는 살아남는 이런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있어서 곧 있을 이제 정기 국회에 아까 이제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제 주안점, 전략 잠깐 들어봤는데요. 민주당의 마찬가지 좀 질문도 드려볼까요? 네. 예,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예. 우선은 이제 민주당에 지금 3대 특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 의혹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들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혁 법안이자 이게 민생 법안인 사법개혁, 그다음에 언론개혁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한시 빨리 법을 통해서 정비하고 정상국가로 완전히 돌리는 것이 우리 당에 지금 주어진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을 모시고 노란봉투법, 산재 예방, 또 근로기준법 확대 같은 민주당의 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